조용히 해. 다 끝났어.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2010년 5월 설악산에서 졸업과제를 위해 캠핑을 떠난 5명의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준혁, 강태민, 박세린, 정하늘, 조민석. 이들은 단순히 숲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여긴 뭐야? 원래 이런 거 있었나? 이건 불법이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어. 하지만 그들이 우연히 발견한 것은 보지 말았어야 할 비밀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평범한 캠핑은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우리 쳐다보는 것 같지 않아? 찾았다. 노란 안전모를 쓴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타났고 학생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7년 후 한 대의 캠코더가 발견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과연 그날 밤 설악산 깊은 숲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이 사건은 7년 동안 묻혀 있어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민석이고 현재 30살입니다. 2010년 당시에는 서울미대학교 환경과학과에 다니는 23살 편입생이었어요. 그때 저는 팀에서 인터넷 리서치와 인터뷰 보도를 담당했죠. 평소에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컴퓨터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은 생생해요. 아니,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제가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함께했던 4명의 소중한 친구들, 준혁이 형, 태민이 형, 세린이, 그리고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이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2010년 4월 봄 서울비대학교 환경과학과 강의실은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분주한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학기를 앞둔 대학생들에게 조별과제는 그저 넘어야 할 산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오후 한 강의실에서 만난 5명의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진짜로 숲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모르는 걸 보여주자. 보고 느끼고 찍자. 준혁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팀장을 맡은 22살 준혁은 평소에도 적극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키가 크고 말을 또박또박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따르곤 했습니다. 현장 다큐멘터리라. 흥미롭네요. 세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21살인 세린은 평소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영상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촬영과 편집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죠. 근데 어디서 찍을 건데? 그냥 근처 공원에서 찍으면 재미없잖아. 태민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물었습니다. 21살 태민은 산악부 출신이었어요. 훤칠한 키에 건장한 체격, 그리고 항상 웃고 있는 얼굴이 인상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민석이 노트북을 열더니 화면을 돌렸습니다. 23살로 편입생인 민석은 평소 말수가 적었지만 인터넷 검색만큼은 누구보다 빨랐어요. 형, 여기 좀 보세요. 누가 설악산 근처에서 밤마다 중장비 소리가 난다고 글 올렸어요. 벌목장도 없는데요. 컴퓨터 화면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설악산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였어요. 정말? 하늘이가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20살로 가장 어린 하늘이는 작은 체구에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세심한 성격으로 팀에서 기록 담당을 맡고 있었습니다. 공사 허가도 안 된 지역인데 진짜일까? 하늘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태민이 지도를 꺼내 펼치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근데 여기가 진짜 애매하긴 해. 관리도 잘 안 되고 있고. 준혁이 눈을 빛냈습니다. 이런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자. 캠코더도 챙기고 GPS도 있고 우리가 기록하면 뉴스보다 더 사실적일 수 있어.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무언가를 밝혀내는 탐험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후 5명은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준혁은 팀장으로서 기획과 전체 일정을 관리하기로 했어요. 태민은 산악 경험이 많아 장비를 담당했습니다. 세리는 영상 촬영과 편집을, 하늘이는 음성 기록과 관찰 일지를, 민석은 인터넷 리서치와 인터뷰 보조를 맡았어요. 장비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세린의 개인 캠코더, 외장 마이크, 태양광 배터리, 휴대용 무전기, 야간용 라이트까지. 그냥 캠핑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준비 속에 그들은 점점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출발을 앞둔 며칠 전 담당 교수로부터 간단한 메일이 왔습니다. 비공식 구역 접근은 본인의 책임임. 참고로 2008년 같은 구역에서 민간인이 실종된 사례 있음. 지도와 실제 지형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 바람. 세린이 그 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실종? 뉴스에 나온 적이 없던 얘기였어요. 실종 사건이 있었다고? 하늘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안경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혁은 더 단호해졌어요. 그럼 더 이유가 생긴 거야. 거기서 뭔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잖아. 태민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들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캠핑을 계획했습니다. 텐트는 2동, 식량은 건조식 위주로 준비했어요. 야생동물에 대비한 스프레이도 챙겼고 매일 밤마다 교대로 기록일지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5명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준혁은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했고 태민은 든든한 형 같은 존재였어요. 세리는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연습 촬영을 했고 하늘이는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민석은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계속 찾아왔어요. 야, 이거 봐. 설악산 개발 사업 관련 기사가 있어. 민석이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2009년부터 설악산 일대에서 리조트 개발 계획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정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 세린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니야, 이 기사 보니까 계획만 있고 아직 시작 안 했다고 나와 있어. 하늘이가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럼 누가 밤에 중장비를 쓰고 있는 거지? 태민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게 우리가 알아낼 일이지. 준혁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출발일은 5월 3일로 정했습니다. 연휴를 이용한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그만 캠핑팀 5명이 대한민국 미해결 실종 사건의 한 페이지를 남기게 되리라는 걸. 출발 전날 밤 5명은 각자의 집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방에서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리더로서 팀원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설렘도 있었어요. 태민은 등산 장비를 정리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별일 없겠지? 산을 많이 다녀본 그였지만 이번엔 왠지 다른 느낌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안전 장비를 챙겼습니다. 세리는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촬영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찍을지, 어떤 이야기를 담을지 고민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늘이는 작은 공책에 예상 질문들을 적어두었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관찰하고 기록해야 할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성실한 성격답게 놓치는 것 없이 모든 걸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민석은 노트북 앞에 앉아
마지막 정보 수집을 했어요. 설악산 지역 날씨, 위험 지역, 비상 연락처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싶었거든요. 5월 3일 새벽 5시 30분. 서울을 떠나는 도심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흰색 SUV 한 대가 조용한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나오는 것도 오랜만이네. 약간 탐험가 된 기분이야. 운전석에 앉은 태민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졸린 듯한 목소리였지만 설렘이 느껴졌어요. 정말 영화 같아. 세린이 조수석에서 캠코더를 켜고 출발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기록 시작합니다. 목적지는 설악산 비공식 구역. 이상한 소리의 정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뒷좌석에서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 마. 우리 태민이 형이 산악 전문가잖아. 민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2008년 실종 사건도 있었다고 하니까.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 민석이 지난밤 조사한 내용을 말했어요. 더 무서운 소리 하지 마. 하늘이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괜찮아. 우린 5명이나 되고 연락수단도 다 있어. 세린이 하늘이를 안심시켰어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5명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어요. 준혁은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팀원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돌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거웠어요. 태민은 산에 대한 경험을 떠올리며 어떤 위험이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컸어요. 세리는 어떤 장면을 담게 될지 상상하며 설렜습니다. 정말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이는 여전히 약간의 불안을 느꼈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민석은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속초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 무렵이었습니다. 도로는 갈수록 좁아졌고 산맥이 가까워질수록 하늘도 점점 어두워졌어요. 날씨가 이상하네. 아까까지 맑았는데. 태민이 창밖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산 날씨는 변하기 쉽다고 하던데. 준혁이 답했어요. 한적한 마을 초입에서 준혁은 잠시 차를 멈췄습니다. 마을 가게에서 물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가게 주인은 낯선 이들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학생들 혹시 옛 벌목장 쪽으로 가는 거요? 준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주인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쪽은 길이 아닌 길이에요. 요즘 그 근방에서 개도 안 가려고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 궁금해했지만 가게 주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지나자 곧 비포장도로가 시작됐어요. 오래전 트럭이 다녔던 흔적만 희미하게 남은 길 위를 SUV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길이 점점 험해지네. 태민이 핸들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GPS 화면이 갑자기 회전하며 방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왜 이래? 민석이 뒷좌석에서 기기를 들여다보며 당황했어요. 위성 신호가 아예 사라졌어. 여기서부턴 지도 없어. 영화처럼 이상한 데 빠지는 거 아니야? 세린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농담은 묘하게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숲길은 점점 깊어졌고 한때 사용되던 벌목장 진입로로 보이는 철망 울타리가 나타났어요. 출입금지 팻말은 녹슬어 있었고 한쪽은 이미 찢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지나간 흔적인데?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말없이 차량에서 내려 철망 너머를 살폈어요. 바닥엔 비교적 최근의 타이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누가 여기를 드나들고 있나 봐. 준혁이 중얼거렸어요. 차량을 울타리 앞에 세운 후 5명은 장비를 챙겨 도보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구를 지나자 곧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차갑고 눌린 듯하며 숲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바람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귀가 먹먹하지 않아? 하늘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가 너무 고요해서 숨쉬는 소리만 들리는 느낌. 민석은 캠코더 대신 음성 녹음기를 꺼내어 마이크를 높였어요. 잠깐 소리 좀 녹음해 볼게. 10초, 20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작은 툭 하는 소리가 녹음기 안에서 울렸어요. 방금 뭐였지? 아무도 움직인 적 없잖아.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소리를 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보로 40분쯤 길 아닌 길을 따라가던 이들은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 잔해를 발견했어요. 이전에는 분명 벌목장이었을 공간이었지만 그 안은 누군가 일부러 뒤섞어 놓은 듯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고 철파이프들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여기다. 오늘 캠프는 이 근처에서 치자. 준혁이 결정했어요. 텐트를 설치한 후 각자 장비를 정리하고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GPS가 먹통이 된 것, 외부 신호가 차단된 것, 그리고 길의 이상한 구조까지 상세히 적어 내려갔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햇빛은 나무 사이로 스며들지 않았고 안개가 깔리듯이 바닥부터 수증기가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빨리 어두워지지? 하늘이가 불안해했습니다. 산에서는 그런 거야. 태민이 안심시켰지만 그의 목소리도 약간 떨렸어요. 저녁을 준비하던 중 세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얘들아, 혹시 방금 들었어? 뭘? 나무 긁히는 소리. 저쪽에서. 모두가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하늘이는 캠코더를 들어 소리가 났다는 방향을 천천히 비췄습니다. 렌즈를 통해 본 숲속은 그저 평범했지만 이상하게도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왜 이래? 초점이 계속 흔들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고요함이 진정한 시작이라는 걸 몰랐어요. 2010년 5월 4일 아침 7시. 깊은 산속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룻밤을 텐트에서 보낸 5명은 순서대로 밖으로 나왔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석이 밤새 이상한 꿈을 꾸었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누가 계속 우리 텐트 주변을 빙빙 도는 꿈이었어요. 얼굴은 안 보였는데 이상하게 진짜인 것 같았어요. 세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거 나도 들었어. 발소리 같은 거. 하지만 누군진 모르겠더라. 하늘이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캠코더를 들었어요. 우리 그냥 가볍게 한 바퀴 돌면서 찍자. 진짜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준혁이 동의했습니다. 팀장으로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북쪽 경사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침반을 참고해 방향을 잡았지만 나무 사이로 이어진 길은 점점 낯설어졌어요. 30분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풀숲 너머로 이상한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닥이 콘크리트로 덮여 있고 파이프와 철근이 튀어나온 작은 구조물이었습니다. 여기 뭐야? 원래 이런 거 있었나? 태민이 놀라며 물었어요. 세린이 캠코더로 조심스럽게 주변을 촬영했습니다. 그 순간 먼 곳에서 낮게 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었어? 발전기 소리 같지 않아? 세린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발소리를 줄이고
더 안쪽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은 분명 누군가가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공사장처럼 보였습니다. 녹슨 철문, 가림막, 그리고 반쯤 묻힌 듯한 흰색 천막 구조물이 숲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현장 한편에는 기계의 흔적, 바닥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진흙 자국이 있었습니다. 태민이 바닥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건 며칠 된 게 아니야. 어제나 그제 같은데. 준혁은 재빨리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불법이야. 여기가 어떤 구역인지 알면서도 공사하는 거야. 우리 제대로 찍어놔야 해. 하늘이도 무전기로 음성 기록을 남기며 말했어요. 설악산 북서부 비공식 구역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설을 숨기고 있음을 확인했어요. 시멘트 바닥, 발전기 소리, 구조물 발견. 민석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얘들아, 누가 우리 쳐다보는 것 같지 않아? 모두가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무 뒤편 어딘가에서 숨이 멎을 듯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때 캠코더가 갑자기 지직하며 끊겼습니다. 화면이 잠시 검은색으로 번쩍이며 다시 돌아왔지만 초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세리는 긴장한 듯 말했습니다. 이거 전파 간섭 같은데. 누가 못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공사장 뒤편에는 반쯤 무너진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도 있었어요. 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은 모두 덧대어 막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무리하지 않기로 하고 팀을 뒤로 돌렸어요. 이건 우리 손으로 열 수 있는 게 아니야. 일단 돌아가서 정리하자. 영상은 충분히 찍었으니까. 돌아오는 길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그들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마치 누군가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캠프에 도착했을 때 민석이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야, 우리 텐트 누가 건드렸어. 침낭이 흐트러져 있었고 식량 가방의 지퍼가 열린 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없었지만 사람 손으로 뒤진 흔적이 분명했어요. 하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누군가 있었던 거야? 태민이 주변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동물이 한 게 아니야. 사람이 일부러 뒤진 거야. 준혁은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우리를 경고하려는 건가? 밤이 되자 5명은 텐트 밖에서 불을 피우고 앉았어요. 말없이 깜빡이는 불빛 사이로 모두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작게 말했어요. 우리를 보고 있었던 사람. 그 공사장이랑 관계 있는 거겠지? 세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고하려는 거면 왜 그냥 두고 보지? 왜 캠프를 건드리는 거야? 준혁은 말없이 일지를 꺼내 들었어요. 오늘의 기록. 불법 공사장 발견. 현장에 최근 흔적 있음. 누군가 따라다니는 느낌. 캠프의 침입 흔적 발견.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내일 아침 더 깊숙이 들어가 본다. 2010년 5월 4일 밤 10시 42분. 숲속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했어요. 아니,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모닥불은 이내 잦아들었고 5명은 텐트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분위기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긴장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의심이 은근히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캠프 어지럽힌 거, 혹시 우리 중 누가 그런 건 아니겠지? 세린의 말에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불쾌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걸 왜 우리 중 누구라고 생각해? 그냥 누가 장난친 건 아닐까 해서. 민석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말하면 안 돼요. 분위기만 더 안 좋아져요. 그러나 그 이후로 대화는 뚝 끊겼어요. 서로의 눈빛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밤 11시 30분. 텐트 안은 어두웠고 비상용 랜턴 하나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하늘이는 조용히 뒤척이다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밖에서 빛이 움직였어요.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불빛이 나무 사이로 지나갔어요. 누가 랜턴 들고 다니는 것처럼. 준혁이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고 민석과 하늘이가 뒤따라 나왔어요. 숲은 여전히 정적했지만 바닥에는 희미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녀간 듯한 밟힌 낙엽들이었어요. 정말로 누군가 있었어. 민석은 캠코더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렌즈는 어두운 숲을 비출 뿐 아무것도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치직. 무전기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늘이는 깜짝 놀라 수신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아무도 안 누르고 있었죠? 응. 그거 자동 전송도 꺼놨는데. 소리는 약 3초간 이어지다 갑자기 끊겼어요. 그리고 다시 어딘가 먼 곳에서 마치 사람이 흐느끼는 듯한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록한 영상과 소리를 돌려보던 준혁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전날 밤 11시 37분 캠코더가 잠시 흔들리는 장면 중 나무 뒤편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눈빛이 보였던 거예요. 확인하기 어려운 낮은 실루엣이었습니다. 사람이 엎드려 있었던 것일까요? 동물일까요? 하지만 문제는 눈의 높이가 인간과 거의 같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오후 다시 공사장 근처로 가기 위해 장비를 정리하던 중 세린이 조용히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형, 우리 중에 누가 어제 혼자 사라졌다가 돌아온 것 같지 않아? 뭔 말이야? 그냥 느낌이야. 새벽에 누가 텐트 밖에서 움직이는 소리 들렸어. 발소리. 근데 돌아왔을 땐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 준혁은 말없이 기록장에 줄을 하나 그었습니다. 내부 인원 중 누군가의 움직임 이상. 확인 필요. 그날 저녁 두 번째 탐사를 마치고 돌아온 그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어요. 공사장에서 더 많은 증거들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신형 굴착기, 아직 따뜻한 엔진, 그리고 누군가 급히 숨긴 듯한 서류들까지. 이건 정말 큰일이야. 태민이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뭔가 보면 안 되는 걸 본 것 같아. 하늘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민석이 물었어요. 일단 모든 걸 기록하자. 증거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어.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더욱 빈번해졌어요. 텐트 주변을 맴도는 발소리, 무전기의 잡음, 그리고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특히 민석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꿈을 계속 꿔요. 목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세린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카메라 렌즈에 자꾸 이상한 게 비춰.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게. 하늘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태미는 계속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준혁만이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한계가 찾아올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0년 5월 5일이 밝았어요. 아침 햇살이 텐트를 비추었지만 5명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철수하자. 준혁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더 이상은 위험해.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이 그들의 마지막 밤이 될 거라는 것을요. 2010년 5월 5일 아침,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정말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5명은 텐트에서 나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벌어진 일들이 모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준혁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철수하자. 모두가 그를 바라봤어요. 영상도 충분히 확보했고 솔직히 이 분위기 계속 감당하기 힘들어.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긴장 상태로 있으면 언젠가 사고 날 것 같아요. 하지만 민석은 뭔가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무전기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는 지금도 근처에 있을까요?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어딘가 멍한 듯 흔들리고 있었어요. 태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세린을 바라봤습니다. 세린아, 괜찮아? 응? 아, 괜찮아. 그냥 생각이 많아서. 하지만 세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가 소리쳤습니다. 내 일기장이 없어. 뭐라고? 준혁이 놀라며 물었어요. 분명히 배낭에 넣어뒀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모두가 급하게 하늘이의 배낭을 뒤졌지만 일기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혹시 어디 떨어뜨렸나? 태민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어젯밤에 분명히 썼는데. 하늘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간 거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의심의 눈빛이 오갔어요. 설마 우리 중 누가? 세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끼리 의심해? 민석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누가 가져간 거야? 유령이? 하늘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지난 이틀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진짜 이상해. 어떻게 일기장만 쏙 빼간다고? 태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나 봐. 준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세린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잠깐 산책하고 올게. 지금 혼자? 하늘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멀리 안 가. 세린은 그 말을 남기고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남은 4명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세린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갔는데? 하늘이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린아. 준혁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다 같이 찾으러 가자. 태민이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세린이 사라진 방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숲은 너무 깊고 복잡했습니다. 세린아, 어디 있어? 민석이 소리쳤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1시간을 더 찾아 헤맸지만 세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해. 어디로 간 거야?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태민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봐. 세린이 카메라 끈이야.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카메라 스트랩이었어요. 하지만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카메라는 어디 갔지? 준혁이 주변을 둘러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누가 세린이를? 하늘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세린을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캠프로 돌아온 그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에는 여전히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에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신고하자. 태민이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은 지옥 같았어요. 3명은 한 텐트에 모여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경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먼저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민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직거림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줘. 하늘이가 깜짝 놀라 무전기를 움켜잡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도 들었어. 누가 도와달라고. 준혁이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설마 세린이? 태민이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무전기를 다시 들어봤지만 이제는 정적만 흘러나왔어요. 11시가 되자 더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텐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느릿느릿한 걸음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 주변을 천천히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가 밖에 있어? 하늘이가 속삭였습니다. 발소리는 계속됐어요. 텐트를 한 바퀴, 두 바퀴 돌았습니다. 준혁이 용기를 내어 밖을 내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캠프는 고요했어요. 그런데 발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이상해.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도 안 보여.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하늘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텐트의 그림자가, 텐트 천 위로 큰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사람의 실루엣 같았지만 너무 컸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텐트 입구 앞에서 멈췄어요. 3명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림자가 약 10초간 그 자리에 있다가 사라졌어요. 뭐였지 방금? 민석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었나? 태민이 벌벌 떨었어요. 그날 밤은 그렇게 공포로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3명은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해를 맞았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린이는 어떻게 해? 하늘이가 울먹였어요. 일단 우리라도 살아서 나가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태민이 답했습니다. 짐을 서둘러 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 벌어졌습니다. 민석의 배낭에서 물병이 사라졌어요. 태민의 나침반도 없어졌습니다. 누가 자꾸 우리 물건을 가져가? 하늘이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빨리 나가자.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준혁이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차를 세워둔 곳으로 가는 길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숲길 중간에 세린의 배낭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린이 가방이야. 하늘이가 달려가서 가방을 들어 올렸어요. 가방 안에는 세린의 개인 물품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카메라만 없었습니다. 카메라만 없어? 민석이 이상해했어요. 누가 카메라만 가져간 거야? 태민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가방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이게 뭐지? 쪽지에는 세린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혹시라도 못 돌아가면 우리 기록은 꼭 남겨줘. 하늘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린이가 뭔가 알고 있었나 봐요. 무슨 뜻이야? 준혁이 물었어요.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숲속 어딘가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 찰칵. 누가 사진 찍어? 태민이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빨리 여기서 나가자.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3명은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차가 있는 곳까지 죽으림을 다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절망이었어요. 차의 타이어 4개가 모두 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준혁이 무너져 앉았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하늘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차 안을 확인해 봤지만 열쇠도 사라져 있었어요. 완전히 고립됐네. 민석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어. 태민이 외쳤습니다. 숨자. 3명은 차 뒤로 몸을 숨겼어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노란 안전모를 쓴 남자였어요. 남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2명이 더 따라왔어요. 찾았다.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3명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요. 진짜 공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노란 안전모를 쓴 남자가 3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2명의 남자가 더 나타났어요.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각종 도구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그냥 대학생이에요. 캠핑하러 온 거예요. 노란 안전모 남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캠핑? 이런 곳에서? 네, 졸업과제 때문에.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과제? 남자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그럼 우리 작업장도 과제로 촬영한 거겠네요? 그 순간 3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들켰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민석이 변명하려 했지만 남자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미 다 봤어요. 카메라에 찍힌 것도, 일기장에 쓴 것도. 태민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세린이는 어디에 있어요? 노란 안전모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쪽 남자들에게 손짓했어요. 처리하자. 그 말에 3명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 준혁이 소리쳤어요. 도망쳐. 태민이 외치며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하늘이와 민석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준혁은 가지와 덤불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가시에 긁혀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쪽이야.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앞에 작은 바위 틈이 보였어요. 준혁은 그곳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가슴이 조이도록 좁은 공간이었지만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이쪽이 없네. 다른 방향을 보자. 남자들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준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태미는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굴러 떨어졌어요. 바위에 부딪히며 어깨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발목이 삐었는지 제대로 설 수가 없었어요. 젠장. 태미는 이를 악물며 일어났습니다.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어요. 그때 위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춰졌습니다. 여기 있다.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태미는 다시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잡았다. 2명의 남자가 태민을 둘러쌌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태민이 애원했지만 남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하늘이는 나무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민이 잡히는 모습을 본 그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었어요. 태민 오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것도 위험했습니다. 남자들이 태민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며 하늘이는 절망했어요. 이제 살아남은 건 자신과 준혁, 민석뿐이었습니다.
민석은 가장 멀리까지 도망쳤어요. 하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무들이 모두 똑같아 보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형, 하늘이, 친구들이 걱정됐지만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갑자기 발밑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금속 덮개 같은 것이었어요. 이게 뭐지? 민석은 호기심에 그것을 열어봤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혹시 여기에 세린과 태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석은 용기를 내어 지하로 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좁은 통로가 나왔습니다. 벽에는 전선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통로 끝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리해야 해. 증거를 남기면 안 돼. 남자들의 대화였습니다. 민석은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엿들었어요. 그 여자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묶어뒀어. 나머지를 다 잡고 나서 생각하자. 세린이 살아있다는 얘기였어요. 민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공포가 밀려왔어요. 나머지 셋도 멀리 못 갔을 거야. 숲이 워낙 넓어서 찾기 힘들 텐데. 괜찮아. 어차피 나갈 방법이 없어. 차도 망가뜨렸고.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본사에서는 뭐라고 했어? 조용히 처리하라고.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알겠어. 내일 아침까지 끝내자. 대화가 끝나자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재빨리 왔던 길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들키지 않았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온 민석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민석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준혁이 있었습니다. 형? 민석이 반가워하며 달려갔어요. 다행이다. 너라도 무사해서. 준혁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 저 지하에서 들었는데 세린이가 살아있어요. 정말? 준혁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네, 그런데 태민이 형은? 태민이 형은 잡혔어요. 준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이는? 모르겠어요. 다들 흩어져서.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다.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두 명은 비명소리가 난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하늘이는 나무에 걸려 넘어져 있었습니다. 발목을 다친 것 같았어요. 하늘아. 준혁이 달려가 하늘이를 도와 일으켰습니다. 오빠. 오빠들이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하늘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태민이 오빠는 잡혔어요. 알고 있어.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세 명은 서로를 부축하며 숨을 곳을 찾았어요. 깊은 숲속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준혁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세린이랑 태민이 형을 구해야죠. 민석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하늘이가 물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 준혁이 휴대폰을 꺼냈지만 여전히 신호가 없었어요. 산 밖으로 나가야 해. 하지만 우리가 나가면 세린이와 태민이는? 민석이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는 게 먼저야. 준혁이 결단을 내렸어요. 내일 새벽에 움직이자. 지금은 너무 위험해. 그날 밤은 세 명에게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추위와 공포, 그리고 죄책감이 그들을 괴롭혔어요.
친구들을 두고 도망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새벽 4시경 하늘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혼자 가볼게요. 뭐라고? 준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세린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고 올게요. 너무 위험해. 민석이 말렸지만 하늘이는 이미 결심한 듯 했어요. 저 작고 조용해서 들키지 않을 거예요. 오빠들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하늘이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남은 2명은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늘이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상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민석이 걱정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준혁도 불안해졌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에 밝은 빛이 스며들었어요.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야. 준혁이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구조대? 민석이 희망을 품었지만 곧 실망해야 했습니다. 차는 그들이 숨어 있는 곳과는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가는군. 그때 숲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어요. 찾고 있어. 준혁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를 찾고 있는 거야. 2명은 더 깊숙이 몸을 숨겼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 근처에 있을 거야.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흔적이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 발걸음 소리가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준혁과 민석은 숨을 죽였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없네. 다른 곳을 보자. 다행히 남자들은 지나갔어요.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9월의 어느 오후, 설악산 남측에서 벌목 작업을 돕던 박진우는 평소와 다른 길로 트럭을 몰고 있었습니다. 42살의 그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오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7년 전 그 사건 이후로 그는 한 번도 이 길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작은 계곡을 건너던 순간 진우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풀과 나뭇가지에 덮여 있었지만 분명히 자동차의 천장이었어요. 이건 그때 그 차? 진우는 즉시 트럭을 세우고 풀숲을 걷어냈습니다. 7년 전 실종된 대학생들이 탔던 그 차량이었어요. 흰색 페인트, 번호판과 스티커, 부서진 유리창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운전석 아래에는 작은 핸디캠이 떨어져 있었어요. 진우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어요. 설악산 근처에서 우연히 차량을 발견했는데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캠코더도 거기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차량은 나무뿌리 사이에 묻히다시피 한 상태였고 차문은 모두 잠겨 있었지만 내부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캠코더만큼은 기적적으로 메모리 카드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 분석을 의뢰했고 약 2주 후 7시간 22분량의 영상이 복구되었어요. 이 뉴스는 지역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고 잠잠했던 실종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과수 디지털 분석팀은 캠코더의 메모리 카드를 정밀하게 복원했어요.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던 기기였지만 내부 파일은 기적적으로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프레임 단위로 분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장면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영상 6시간 38분 지점. 한밤중 랜턴 불빛 하나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고 누군가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뛰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던 사람은 민석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는 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부르며 달리고 있었어요. 태민이 형, 거기 있어요? 대답 좀 해봐요. 그러다 갑자기 카메라 렌즈가 방향을 돌리며 풀숲 너머에서 튀어나오는 형체 하나를 포착했습니다. 그 형체는 헬멧을 쓴 남자였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노란색 산업용 안전모와 어두운 점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다가오다가 카메라에 얼굴의 반쯤이 비춰졌어요. 화질은 흐릿했지만 그의 눈매, 턱선, 체형, 그리고 입꼬리의 특징적인 흉터까지 선명했습니다. 얼굴 인식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비교 대상으로 등록된 사진이 떴어요. 92% 일치. 박진우. 당시 설악산 공사 현장 기계 담당 엔지니어. 분석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실종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가 개입된 범죄의 증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카메라가 넘어지며 땅바닥을 비춥니다. 흔들리는 나무들, 그리고 누군가가 양팔을 잡혀 숲속으로 끌려가는 모습. 비명은 없었습니다. 입이 막힌 듯 눈만 크게 뜬 채 끌려가는 장면이 정확히 6초 동안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들리는 건 낮고 메마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히 해. 다 끝났어. 경찰은 이 영상을 기밀로 분류하고 긴급히 진우의 소재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진우는 이미 할 일 했다며 강원도 현장을 떠난 뒤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하늘이의 가방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어요. 강릉 경찰서 보관 창고에서 오랜 시간 미확인 상태로 남아있던 하늘이의 가방을 최신 보건 기술로 분석한 결과 더블 포켓 안쪽 깊숙한 곳에서 소형 SD 카드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검은색 마킹으로 HN514라고 적힌 이 카드에는 한 개의 영상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LASTRECORD, MOV. 일시는 2010년 5월 14일 새벽 3시 42분이었어요. 영상은 하늘이의 얼굴로 시작됩니다. 화면은 흐릿하고 어둡지만 카메라는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었고 배경은 텐트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숨소리는 가빠졌고 카메라가 살짝 흔들릴 때마다 밖에서 들려오는 낮은 괴성과 멀리서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포착되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그땐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하늘이는 애써 침착하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캠핑이었어요. 그냥 다 같이 즐거운 여행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본 것 같아요.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하늘이는 이어서 자신들이 카메라에 담았던 공사 현장 영상에 대해 말했습니다. 준혁이 오빠가 말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누군가 우리를 따라왔고 밤마다 텐트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카메라는 잠시 그녀의 무릎을 비추고 작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무릎 위에 작은 종이 쪽지를 올려놓고 카메라에 천천히 보여줬습니다. 쪽지에는 세린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혹시라도 못 돌아가면 우리 기록은 꼭 남겨줘. 하늘이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 우리가 왜 사라졌는지. 영상은 약 3분 42초 분량이며 그 이후에는 전파 노이즈로 덮여 화면이 종료되었어요. 경찰은 이 영상이 기존 캠코더 파일들과는 별개로 하늘이가 홀로 남긴 최후의 기록으로 판단했습니다. 2018년 11월 강릉경찰서 2층 수사과 조용한 조사실 안에서
하얀 셔츠에 외투를 걸친 한 남자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박진우, 46세. 건설 장비 회사의 하청 기술자이자 설악산 개발 공사에 참여했던 전력이 있으며 7년 전 실종자들의 차량과 캠코더를 우연히 발견해 신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조사관은 말없이 그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흑백 필터가 낀 화면, 흔들리는 캠코더, 그리고 노란 헬멧을 쓴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모션 분석 결과 그 남자의 체형, 걸음걸이, 팔 길이, 비율이 진우와 94% 이상 일치했어요. 처음에 진우는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헬멧 쓴 사람, 공사장이면 다 그 복장이잖아요. 하지만 조사관은 캠코더 외에도 발견된 하늘이의 SD카드 영상을 꺼내 들었어요. 하늘이는 영상 속에서 누군가 캠코더를 가져갔다고 말했고 그날 밤 누군가 텐트를 돌아다녔다고 기록했습니다. 2010년 5월 14일,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진우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일정표 보면 나올 겁니다. 저는 그날 속초 본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책임자였던 김 과장의 진술과 공사 출입 기록에는 그날 진우의 출입 기록이 빠져 있었어요. 이 영상은 7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한 기록입니다. 유족에게도 아직 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면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겁니다. 그 순간 진우의 입꼬리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손끝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시선은 점점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는 침묵을 유지했지만 표정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캠코더, 정말 우연이었습니까?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한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설악산 개발 프로젝트 총책임자는 김정훈 본부장이었어요. 우리는 불법으로 지하 굴착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정부 허가가 나오기 전에 미리 작업을 시작해서 공사 기간을 줄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우연히 현장을 발견한 거예요. 진우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경고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너무 많은 걸 봤어요. 특히 그 남학생, 태민이라는 학생이 3주 전에 우리 현장을 미리 촬영해뒀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이 지시했어요. 조용히 처리하라고,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다른 학생들은?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민석이라는 학생은? 민석이는 마지막에 도망쳤어요. 우리가 찾지 못했어요. 지금 어디에 있죠? 모릅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조사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시신은 어디에?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왜? 말하면 저도 위험해져요.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진우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증거를 은폐하고 유가족의 고통을 방치한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진우는 구체적인 매장 장소나 공범의 정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설악산 개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김정훈 본부장은 기소되지 않았어요.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2029년 5월 14일 설악산 국립공원 입구의 작은 언덕 위 숲속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는 그 자리에는
검은색 화강암으로 된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추모비에 새겨진 문장이었습니다. 5명의 대학생이 사라진 지 19년 만에 그들의 이름과 얼굴은 마침내 세상 앞에 공식적으로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하늘이의 어머니 윤순희 씨는 추모비 제막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세상은 그 아이가 존재했다는 걸 이제야 알아줬어요.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준혁의 아버지는 추모비 앞에서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준혁이 대학 입학 전 써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냐고 묻는다면 정의로운 사람.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하겠다. 그 문장을 읽던 아버지의 손은 새하게 떨렸어요. 그 옆에서는 어머니가 울음을 참으려 입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 전반에 중대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국립공원 내 무분별한 개발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시행되었고 실종자 가족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되었어요. 무엇보다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밝혀진다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깨웠습니다. 매년 5월 14일 설악산 추모비 앞에는 작은 등불과 국화 한 송이가 놓여요. 누구의 부탁도 지시도 없이 다만 그들을 잊지 않겠다는 조용한 약속처럼. 하늘이의 캠코더가 복원된 이후 그 안의 영상은 단순한 실종 사건의 단서가 아닌 사회 전체를 향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영화처럼 이어지는 48시간의 기록, 희미한 웃음소리, 누군가의 속삭임, 그리고 점점 거칠어지는 숨소리. 마지막 3분의 기록에서 카메라는 숲속 어딘가에 떨어져 있었고 화면은 흔들렸으며 밤의 어둠과 무언가의 그림자만이 깜빡이는 조명 아래 잠시 포착되었어요. 하지만 그 영상은 완벽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화질은 흐렸고 음성은 잡음에 묻었으며 당시 기술로는 결정적 단서까지는 도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영상은 영원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은 진실을 향한 기억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서울의 한 대학교에는 사건을 기반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 수업이 개설되었고 해마다 하늘상이라는 이름의 청년 언론 공모전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였어요. 당신이 본 것, 세상은 알고 있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존재합니다. 진우가 마지막까지 밝히지 않은 매장 장소와 공범의 실명, 김정훈 본부장이 실제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왜 그들은 7년이 지나서야 차량과 캠코더를 발견했는지, 그 어떤 것도 정확히 설명된 적은 없어요. 민석의 행방도 여전히 미궁입니다. 진우의 말대로 정말 살아서 도망쳤다면 그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진실은 이미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그 끝에 도달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설악산 초입의 추모비 앞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영상을 틀어놓고 귀를 기울입니다. 거기에는 5명의 대학생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흐르고 있어요. 혹시 이걸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기억해줘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 영상은 이제 유튜브와 아카이브, 교육기관 등 수많은 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해요.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다. 또 어떤 이는 말해요.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여요. 그 아이들, 아직 그 숲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의 조각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진실은 때로 소리 없이 묻히고 시간 속에 조용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누군가 기억하고, 누군가 의심하고, 누군가 끝까지 목소리를 내야 비로소 그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익숙한 침묵에 무뎌지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어딘가에 여전히 목소리를 잃은 이들이 있고 그들을 대신해 진실을 말할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의 존재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10년 설악산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평범한 대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탐험이 어떻게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과 이익 앞에서 개인의 생명이 얼마나 쉽게 희생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힐 수 없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합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하늘이가 남긴 작은 기록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잘못된 일들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낼 때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